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7급 이 7급 행정학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이걸 복기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범위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음번 시험에도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좀 감을 익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문제 풀이는 항상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본 시험에 대해서 복기해 볼 때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보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시험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되게 도드라지게 많이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좀 평이한 수준에 출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다만 이제 그것은 본인의 공부량에 따라 가지고 그 체감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평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푸시다가 잘 안 풀렸던 문제, 틀렸던 문제, 좀 헷갈렸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하고 계속 지속적 복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갔을 때 평이하네,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푸세요. 정부 실패 원인 중 하나인 X 비효율성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매우 쉬운 문제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다 그랬을 때 정부 실패에 어떤 것들을 꼽았었냐 떠올려 보시면 되죠. 정부 실패다 라고 했으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생겼다 이거죠, 그죠? 정부로 인해서 생긴 비효율성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정부를 통해서 생긴 비효율성의 문제에 어떤 것들을 꼽아봤었냐면은, 일단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도모하느라 원래 공무원이 왜 있었지? 원래 우리 조직이 왜 생긴 거지?에 대한 마인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부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는요, 국가 단위로 보면은 온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성을 가졌고, 이 독점성으로 인한 비효율이 있는데, 그거를 이른바 우리가 X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요거였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파생적 외부 효과였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다?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생긴 또 다른 외부 효과들. 우리가 보통 외부 효과 그러면 시장 실패한 종류로 꼽는단 말이에요. 시장 실패한 종류로서의 외부 효과는 나의 경제적 선택과 행위가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생긴 외부 효과를 따로 우리가 파생적이라는 말 앞에다 붙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의 편제였습니다. 권력의 편제. 권력의 편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즉, 정부 쪽에서 권력을 딱 쥐고 끌고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부당한 이익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로비하고 정부에게 막 불법 자금 주고 이런 일들이 후진국 중심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어쨌건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이거는 내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거두기보다도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권력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러면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수준으로 내가 크게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권력의 편제 현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크게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죠?
그 중에서 이제 X 비효율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했습니다. 조직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했다라고 하면 얘는 바로 이제 내부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내부성. 비공식적 목표는 조직 안에 자기들끼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식적 목표를 대체했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죠?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부성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공공서비스의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주체 분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편익을 거두는 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쪽하고 갈라졌다라고 하면 그죠? 누군가가 노력하고 비용을 댔는데 그 편익을 딴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뭐 이제 부득이 우리가 찾자면 파생적 외부 효과 정도에 좀 가까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편익과 비용이 갈라졌다는 거. 그죠? 외부 효과가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애가 이득을 보거나 혹은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의 이익을 취하느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옆에 있는 애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 설명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조직이 내부 특성으로 인해 최소 비용에 의한 이윤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겠어요? 정부 독점,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부 독점이에요. 조직의 내부 특성이다라고 했는데, 조직이 가진 내부 특성, 이게 바로 이제 독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점성, 정부의 붙여줄까? 정부의 독점성이 있는 거고요. 정부의 독점성으로 인해서 효율성 달성하지 못하는, 즉 비효율성이 초래됐다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X 비효율성이 된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4번은 권력의 편제가 되겠죠. 그죠? 네, 권력에 이렇게 줄을 대고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대 추구가 되는 거예요. 지대 추구. 이윤 추구랑 좀 비교되는 말인데, 이윤 추구는 내가 노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이익을 취하면 그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대 추구다, 지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권력자의 빌붙어 가지고 요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옴으로써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것을 우리가 지대추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부 개입에 발생한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냈다 정부 실패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들을 나눠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복습됐겠죠?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고, 정부 실패! 딱 그러면은, 정부 개입에 의한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는 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렇게 땅땅땅땅 떠올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준정부 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준정부 기관. 준정부 기관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 준정부 기관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뭐야? 넓은 개념. 넓은 개념. 어디 주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준정부기관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인데, 요거는 이제 법률로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정은 누가 한다 그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매년 1월 말까지. 그죠? 그래서 요 종류를 나눠보면 여기에는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준정부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 거죠.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공기업이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시장형 공기업과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준정부기관이다 라고 하면
요 안에서는 이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기금을 관리하기요. 기금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기준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준정부기관이었다. 자,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 중에서 찾으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공기업이죠. 그나마 그래도. 이 공기업도 어떤 경우에는 정부한테 손 벌려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들의 분류 안에서 보자면 공기업이 일단 그죠?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자체 수입 비중이 그래도 그죠? 절반 이상은 자기네들이 벌어서 충당할 수 있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의존도가 낮다 하면은 이건 공기업 정도로 봐야지 준정부기관에 하면 안 돼요. 준정부기관은 정부를 대신해서 집행해 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집행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1번을 바로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국립생태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 같은 거는 딱 봐도 기금관리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가 집행해야 될 행정적 역할들을 대신한다면 국립생태원처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연구재단 어때요? 연구재단. 재단이니까 돈 관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예 저 연금, 기금 이런 것들은 좀 덩치 크게 돈을 저수지에다가 한꺼번에다 담가놨다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다 그러면 저것도 위탁 집행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년 여러분들이 1월 말이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지사항에 딱 떠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 이제 공공기관에 어떤 기관들이 선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다 오픈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공부해놨던 그 기관들 이름들에다가 새로 바뀐 것들, 거기다 다 바뀐 것도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험 대비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임원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면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빼내서 정해놓은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저걸 나누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이즈겠죠. 사이즈가 좀 거대하고 이거 관리가 좀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 싶으면 그때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편의적으로 주무기관 장이 그냥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몇몇 기관들 빼놨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의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1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GO입니다. NGO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비정부기구,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정부기구. 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에요. 비정부기구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더 이제 좀 큰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라는 말을 써요.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정부 공권력 같은 것들 좀 견제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공익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고민하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시민단체를 성격에 따라 나눠보면은 여기가 이제 NGO가 있고 NPO가 있어요. NGO, NPO 이렇게 되는데, NGO다 그러면 이게 비정부기구라고 우리가 흔히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 NPO는요 가운데 P가 프라핏이야. 프라핏. 그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비영리기구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일단 떠올려 놓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올바른 시민이 되려면 시민단체 하나쯤은 이렇게 후원하고 참여하고 하면 좋죠. 좋죠. 그거 권장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이 시민단체 활동 매우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단체가 정부랑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여러 관계 설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정부를 대체해서 야 정부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정부가 일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할 때 보완하는 역할도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 이걸 보완해 준다. 됐어요? 그래서 보완이란 말이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고 시민단체는 그 공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가 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보완하죠? 뭔가 견제하고 잘못된 걸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왜 보완한다 하시죠? 하실지도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한다. 예를 들면 구호사업 같은 거 하는 시민단체들 많잖아요. 그럼 구호사업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좀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처지가 좀 스스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립하기가 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정부 예산으로 굴리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민단체가 그 빈틈을 메워준다면 이것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를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표현은 이런 이제 각도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서비스형 NGO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창형 NG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비정부기구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자, 서비스형하고 주창형 중에 이 둘을 나눠본다면 표현을 좀 달리 했잖아요. 표현을 달리한 걸 한번 또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형이다, 주창형이다 했을 때 비정부기구가 주창형 NGO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아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자기네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서비스형 NGO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형 NGO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창형 NGO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죠? 반대로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이게 잘 안 떠오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서비스형 NGO랑 주창형 NGO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저 표현은 흔히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표현 좀 생소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 주창 같아요, 서비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도 살려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전부터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걸 다 긁어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의 촉 같은 것도 오감, 육감 뭐 다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선 틀리라고 내는 이 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낯선 애들이 자꾸 이제 튀어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보면 그런 문제를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그냥 나 이거 몰라, 나 공부 안 했던 것 같아, 나 이거 잘 감이 안 오는데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다른 선지들을 소거하면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런 촉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좀 접근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좀 찾아내 연습을 한번 그렇게 또 해보시면 좋겠고, 기왕 이렇게 문제 나온 것을 지금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요게 비정보기구를 주창형 NGO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기구는 서비스형 NGO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었고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두고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원래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걸로 굴러가야지 가장 깔끔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주창도 막 할 수 있고 정부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 활성화라는 명목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정부가 과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옳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부에서는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비판을 했던 시민단체들에게 기존에 주던 후원금을 끊은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 끊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딱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터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정부 비판을 못 하겠구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크게 문제가 됐는데 정부의 설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정부가 돈 써가면서 정부 비판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정부가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또 말 그대로 생존이 어려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도 좀 꺼려지겠죠. 세게 비판할 거 약하게 비판하고 약하게 비판할 거 좀 참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민단체 존립 근거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적 독립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 게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환보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순환보직이다 그럼 우리 인사행정에서 공부했던 것이고, 순환보직은 이제 배치전환이라는 말 쓰죠. 저기 1번 선지에 바로 나왔어요. 배치전환이라고도 하고 그냥 전환배치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봐두시면 돼요. 배치를 전환한다. 어디 이 포지션, 즉 직위를 부여했던 것을 다른 직위로 그죠?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치 전환이다, 전환 배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배치 전환이라고도 하며 외부 임용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 외부 임용입니까? 네, 우리가요, 이것도 복습합시다. 임용 그랬어요. 임용이라고도 했고, 제가 채용이라는 말도 여기다 같이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넓은 개념은 좀 어떻게 보면 임용일 수 있어요. 왜냐면 채용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땡겨 들어오는 것이고,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채용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었냐면, 외부로부터 새롭게 임용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미 공무원인 사람을 내부에서 임용하는 경우를 나눠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을 나눠보고, 외부 임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깥에서 땡겨오는 방식이 이제 신규 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신규 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부의 뭐 신규 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력직을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온다는 점에서 뭐가 있냐면요, 외부 임용의 한 종류로서 우리가 왜 고위공무원단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원래 자기 부처 출신인 사람들도 뽑지만, 그죠? 그거 이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요, 우리 이제 그 내부의 다른 조직 출신이었던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외부의 아예 민간에 종사하는 사람을 뽑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를 나눌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땡겨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또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 그거를 먼저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게 공개 경쟁 채용이 있겠죠. 그죠? 공개 경쟁 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과목으로 한 달 한시에 같이 시험 보고 거기에서 이제 채용될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보다는 자격 요건이 조금 더 들어오고 대신에 시험 보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거죠. 경력 경쟁 채용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신규 채용일 수도 있겠지만 따로 빼서 보는 게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예로 들었던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고위공무원단 얘기했으니까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정도를 개방형 직위로 해야 되고 최소 2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 공모직위 해야 되고 나머지 50%는 부처 자율직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직이 20%, 공모직이 20%, 부처 자율 나머지 60%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개방형직까지 떠올려 보시고 내부 임용으로 와 보면 여기에는요 어떤 게 있냐? 내부 임용 수평 이동이 있고요. 내부에서 기왕에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다 했고요. 수평 이동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배치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치 전환이고 배치 전환의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요 전보 발령이 있습니다. 전보 발령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순환보직이에요. 여기 숨어 있었다, 그죠? 이게 이제 순환보직입니다. 같은 직렬 내에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전보 말고 전직이 있죠. 전직은요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소속을 달리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파견 근무 원소속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가서 일종의 이제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임대 선수로 가는 것처럼 갔다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겸임도 있죠. 겸임.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평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직 이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올라가는 게 상승 이동이죠. 상승 이동.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하강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상승 이동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승급이 있고요. 승급이 쌓이면 승진이 되죠. 승급은 호봉만 올라가는 것이고 승진이다 그러면은 계급 자체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강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요. 강임이 있었습니다. 강임은 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직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계급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를 강임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등인데 이건 벌 받은 거예요. 징계한 종류였습니다. 징계한 종류에서 계급을 하나 끄집어 내리는 거. 이걸 강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전보 딱 이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순환보직. 자, 이거 내부 임용이지 외부 임용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새롭게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을 쉽게 답으로 찾는 거예요. 답은 되기 쉬워요. 답은 되기 쉬운데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가 관련 주제를 한번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 내긴 하지만은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돌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다 보면 서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저런 거 안 돌리면 관료제에서는요 어떤 병폐가 나타나냐면 맨날 일은 지들 부서에서 다 하고 옆에 부서에서는 맨날 노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그래서 저 부서가 뭔가 인원을 충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는 일도 없는 것들이 그렇다 이러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그리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 협조를 잘 해주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이제 우리 계급제 특히 그 인사행정 제도에서는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게 그런 맥락이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 이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뭔가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버튼만 누르면 탁탁탁 막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지는 못해. 왜 그러냐면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한 분야를 깊게 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행정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순환보직을 주로 하면 일반 행정가,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 그랬을 때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전문 분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약간 삐리해 보이는 거지. 공무원들 전문 분야도 똑바로 없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이 제너럴리스트는 또 이 본인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좋은 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무원 하다가 때려치고 민간 기업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하나의 특출난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한 분야의 잔뼈가 굵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 장단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 조직 단위의 새로운 아이디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겠죠. 사람들을 돌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또 거기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정책 델파이 기법이 나왔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뭐랑 비교하냐면은 그냥 델파이. 그죠? 그냥 델파이하고, 그냥 델파이를 그냥 전통적 델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적 델파이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델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주제를 떠올려야 되냐. 항상 주제어를 보면 그 관련된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푹 튀어 올라와야 돼. 푹 튀어 올라와야 돼.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슬라이드 알아요?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거를 한 칸 집어넣어 놓고 딸깍딸깍 하면 이게 한 칸 돌아가면서 이렇게 화면에 탁 비춰주는 거. 요즘에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슬라이드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어를 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진처럼 머릿속에 정리된 게 탁 떠올라야 돼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책 델파이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기 미래 예측 기법이 떠올라야 돼요. 이 연결됩니까? 여기서 공부한 거거든요. 미래 예측 기법 할 때.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미래를 예측할 때 양적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질적 기법이 있대요. 질적 기법. 그랬을 때 양적 기법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양적 기법이면요, 투사하고 예견이 있었어. 투사하고 예견. 그리고 질적 기법이다 그러면 측이 있었죠. 투사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법. 그 다음에 예견이다 그랬을 때는요, 회귀 분석하는 거예요. 얘들이 대표 선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파생돼서 기법들은 다양해요. 그렇지만 얘네들 대표 선수 딱 떠올려 놓으시면 느낌 빡 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추측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측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요, 이제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질적 기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 촉이 온다. 이게 필요해. 근데 촉 아무나 말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문제 풀을 때 촉도 필요하다 했지만,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행정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면 촉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공부했기 때문에 촉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 양적 기법은 그냥 통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거니까 촉까지 발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달고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남들이 못 보는 1인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추측이라고 그러고요. 추측의 이제 뭐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전통적 델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책 델파이도 있고, 이렇게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잘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있고요.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명목 집단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러, 찬반을 나눠가지고, 변증법적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다양한 것도 공부하지만은 그 중에 대표 선수 얘네들 세 가지를 딱 먼저 떠올려 놓으시면 좋겠고, 그 중에 정책 델파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기존의 델파이를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책 분야에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기존의 델파이가 학문적 합의를 매우 중시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학문적 합의를 끝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철저한 익명성 속에
내가 말한 것을 남들이 내가 말했다고 모르게 함으로써 거침없이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차이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반복 설문을 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 델파이입니다. 근데 정책 델파이는요, 어떤 정책 현안을 놓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려는 거예요. 아주 전투적으로. 그래서 정책 델파이에서는 선택적 익명성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익명성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얼굴을 깝니다. 얼굴을 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까고 얼굴을 공개한 다음에 너가 그런 말 했냐? 이렇게 딱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변명이라도 해야 돼. 내가 그런 주장한 건요?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주장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정책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주장이 일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는 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방법들을 쓴다라고 봐두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통계 수치를 그렇다고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통계를 중심으로 통계만 따르는 것을 양적 기법이라 한다면 질적 기법에서는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 같은 걸 쓱 들이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통계 자료가 있을 때 힘이 세지는 거예요. 통계 자료도 없이 진짜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아주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이거나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까이기 쉽지. 그래서 통계 자료를 아예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되고요.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선택적 익명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장한다는 얘기는 전통적 델파이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전문성 자체에 의존하는 게 전통적 델파입니다. 거기는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학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정책 관련자들이 원하는 내용도 좀 분출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 그 자체보다도 전문가도 물론 들어오지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들 중심으로 또 여기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은 좀 더 융통성이 좀 있는 거죠. 신축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이 바로 답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쉽게 찾는 겁니다. 참여자 간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지향한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갈등을 일부러 조성합니다. 조성된 갈등이란 표현도 나와요. 갈등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이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거는요, 일단 행태론이라고 한다면 행태론은 이런 사회학 분야에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계량적인 것들, 통계 자료들, 뭐 과학적 기법들 이런 거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눈으로 본 거 이외에는 안 믿겠어! 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 전에는요, 진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질적인 기법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그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환으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채택된 게 행태주의죠, 행태주의. 행태주의는 뭐냐면, 실제 그 대상자들을 가서 관찰하고 그 대상자들이 하는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행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을 뽑아내면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행위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행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태. 그죠? behavior. 이 behaviorism이죠? 행태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건 행위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개성, 개인의 어떤 선택, 이런 걸 존중해야 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쪽이 바로 이제, 요런 이제 행위 이론이 되는 것이고, 행태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behavior라고 해가지고, 각각 그 당사자 행위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그죠? 행태라고 재규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 있고, 과학적인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관찰해서 실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계량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 것, 수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행태의 규칙성을 보는 거죠. 상관성. 더 나아가서는 인과성. 상관성은 근데 과학성이 좀 떨어져. 상관성은 야,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정도예요. 아, 요거랑 요거가 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도고, 인과성은요, A가 있을 때는 반드시 B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B로 이어지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요,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성은 좀 약한 거고 더 센 게 인과성인데, 어쨌거나 규칙성,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경험적 입증이라는 건 자료를 때려 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경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험적이라는 얘기는 자료들을 때려 부어서 통계를 돌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경험적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해 급박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치와 사실을 철저히 나눠서 중시하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치와 사실을 붙여놓으면 내가 지향하는 가치로 인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 믿음, 가치 때문에 뭐 특정 국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주장한다든가, 그죠?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유린한다라고 주장하거나, 이런 식의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입니다. 그건 제가 다 입증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왜곡이 나타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과 가치를 섞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를 사실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럼 그건 과학적 연구가 아니에요. 과학적 연구가 되려면 내가 뭘 지향하는지, 내 가치관이 어떤지, 그거는 논외로 해야 돼요. 논외라고 있는 자료를 때려 부어서 경험적으로 이걸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 있죠?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주장에 그치는 겁니다. 그럼 과학적이진 않아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걸 분리하고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요? 가치와 사실 중에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왜냐면 그 전까지는 가치지향적이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죠? 중간적으로 끌고 오려면은 사실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회복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비판을 하자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야, 그래, 과학적이어서 좋겠다. 니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족감 있겠다. 그런 걸 알게 됐어?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그게 우리한테 뭐가 도움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실천적 성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학문의 실천적 성격이다 그러면 오히려 행태론을 막 또 까대면서 나왔던 학문이 신행정론이 있잖아요. 신행정론. 신행정론은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아 죽겠는데, 니들은 니네조차고 과학적 연구하고, 내가 이걸 도출했어, 이거 만족하고, 야, 그게 행정학자가 할 일이냐? 라고 비판을 했다면은,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거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대립각을 세워서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7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입니다. 고위공무원은 왜 역량평가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이제 절차, 과정 이런 걸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이제 선정해야 돼요. 대상자 내지는 뭐 후보자라고 말합시다.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요,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뭐 하냐면
역량평가라는 걸 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역량평가는요,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역량평가는요, 기존에 뭐랑 대비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랑 대비시켜서 봐야 되는 게, 요렇게 할까? 근무 성적 평정하고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에서 보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근무 실적 같은 걸 봅니다. 실적.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을 보죠. 실적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 근무 태도, 근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무 태도 같은 것들을 얹기도 하고 안 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근태를 매우 중요하게 봤지만 그거는 우리가 낮은 수준의 어떤 그 노무 관리할 때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근태가 중요해. 너 지각 안 했지? 주어진 시간에 딴짓거리 안 했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 분업화된 반복적 노동을 하는 단계를 벗어난다면 근태보다는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오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능력과 실적 정도를 보는 건데, 역량평가는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뭘 보냐면, 앞으로 너가 승진했을 때 맡아야 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니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능력을 보는 거긴 해. 직무수행 능력의 확장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근무성적 평정은 지나간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적과 능력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미래에 앞으로 맡아야 될 역할에서의 수행 능력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먼저 하고 역량평가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위 공무원단 선정을 하는 거죠. 고위 공무원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해. 임용을 하고 가다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가다 보니까 얘가 또 삐리하네. 보니까 잘 못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뭘 곤란해? 적격 심사 대상자를 또 골라냈죠. 골라낸 다음에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적격 심사를 해서 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적격인 경우에는 어때요? 적격인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고위공무원단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데, 부적격이 나와버려. 부적격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직권으로 뭐 한다? 면직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요 흐름 플로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량평가를 말하는 건데, 물론 이 역량평가는 꼭 고위공무원단에만 쓰라고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쪽으로도 역량평가를 점점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피터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요 시험 문제에서 뒤에 보면 다시 언급이 좀 있는데, 피터의 원리가 뭐였냐면요, 무능력자의 승진이었거든. 얘가 잘하는 것 같아 승진시켜봤더니, 이 승진한 자리에서 완전 또 죽을 써. 왜 그럴까? 그 전까지의 직무 수행은 할만했었는데, 그 윗단계로 갔을 때 직무수행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과거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적인 게 좀 필요해 할 때 역량평가 들어와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구조화된 모의 사항을 설정해요. 너가 앞으로 국장이 되면 이런 일 해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행동 관찰을 한다. 이걸 봐두시고요. 과거의 근무 성과, 근무 태도에 대한 근무 평정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대상자, 여기 후보자로 들어갈 때에는 과거가 중요했지. 지금까지 잘해왔니? 이게 좀 중요했던 거죠.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데, 실제 역량평가에서는 아니야. 과거에 잘했고 못했고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답은 2번이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 대상자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역량평가 기법으로 집단 토론을 시키거나 서류함 기법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 토론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집단 토론은, 이게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면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쓰고요. 서류함 기법 같은 것도 있어요. 저건 뭐냐면 서류함에 담겨져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도 막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한번 참고 삼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수구의 민주주의? 응? 수구의 민주주의 못 들어봤어? 심의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이런 게 있죠.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요.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는 얘는 모든 현안에 있어서 모든 주권자가 항상 자기 의견을 얘기해 줘야 되고 이걸 모아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직접 민주주의를 주되게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가 뭐 스위스 같은 데 거론하는데 스위스는 주민투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산악지대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가 좀 쪼개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도 되게 크게 형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좀 하는 경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가미하긴 하죠. 그걸 우리가 호남민주주의라고는 합니다. 호남민주주의. 그러니까 토대는 간접민주주의에 가 있는 거예요. 간접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대의민주주의, 대의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의제를 한다라는 흔적은 어디에서 딱 찾으면 돼요? 대의제 흔적. 대의제 흔적은 국회, 우리 의회 의원들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대의제를 한다는 게 간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왜곡되는 단점은 있어요. 이게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영토가 그 인구가 많아도 실시할 수 있다. 장점이 있지만은, 아니,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가가지고 내 의사와 무관한 짓거리들을 하네?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고 대의제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매우 크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조사해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사람보다 신뢰도가 떨어졌어. 아, 진짜 그 조사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나 지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차비 좀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믿는 정도가 더 낫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의제를 했을 때 내 맘 같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항상 존재한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호남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좀 가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지방자치 공부할 때 왜 주민참여제도들 있잖아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로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향해 가는 것으로 색깔 표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식으로요. 뭐가 있냐면요. 저 수구의 민주주의 방식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예 위치를요.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아예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호남 민주주의는요. 간접 민주주의 쪽에 딱 있으면서 일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조금 가미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기 민주주의는요, 이 포지션을요,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논의 같은 걸 할 때 모든 국민을 다 모으긴 어렵잖아. 그러니까 왜 대표 관료제 얘기할 때처럼 인구 구조를 반영해서 인구의 그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선별해서 그거를요 딱 축소판처럼 해가지고 패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단순히 말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하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그냥 여론조사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야. 이거는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처음에 하긴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베이스에서 찬반 양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다 주고 학습하게 하고요.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게 합니다. 토론도 하게.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걸 가지고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심도 깊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숙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숙의. 느낌 와요? 숙의. 이 현안을 가지고 우리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그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결론 내렸다.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결론 내린다. 됐어요? 이게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모든 현안을 또 이렇게 하기에는 이것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가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뭘 공략을 걸었냐면 원전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저 패널들을 구성하고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탈원전 쪽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친원전이라 그래야 돼? 원전 찬성론자들하고 가가지고 엄청 막 PT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도출된 결론이 지금까지 짓고 있던 원전까지는 짓던 거 마저 짓고 그거를 쓴다. 사용한다. 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낡은 거 있죠. 노후화된 원전. 요거는 단계적으로 수명이 닿으면 폐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점차 건너가자. 이런 합의점을 도출했단 말이에요. 전 그거 보고 놀라웠어.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구나. 왜냐면 양쪽이 나눠져서 무조건 원전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쪽과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 간극이 너무 커 보였고 둘 다 좀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치우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정책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의 가치가 담긴 거야, 가치가. 경제적 효율성이냐? 환경 보존이냐? 이게 좀 가치가 담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어떤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는데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걸 해내더라.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듯 했으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흐지부지된 경향은 좀 생겼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계승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너무 오래 하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막아놓은 거는 또 장점이지만 단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선 정부가 했던 그 결론들이 쉽게 뒤집어진다는 거. 이거 호떡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건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임기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죠. 아무튼 수기민주주의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가봅시다. 이제 좀 납득이 됐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도 행정학이냐? 예전에 보면은 요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이 있었을 때 전후해가지고 문제화가 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던 거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소강 상태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나왔던 주제들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 집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의사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착적 개념이긴 한데 행정학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공부를 여기까지 안 했던 분들 낯선 것 뿐이지, 해놓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우리 선지를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볼까요?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이다. O야, X야?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이다. O야, X야? 그거 알면 별거 아니잖아. X야. 위치를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지금. 완벽히 가진 않았어도. 이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경고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가 됐어. 바로 답이에요.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될까 이건?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원전을 둘러싼 갈등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정부 입장이라고 해서 한쪽 방향의 정책을 딱 결정해버렸으면은 그러면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도 난리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과 정부가 중도적 입장으로 약간 절충을 했다. 그래도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기민주주의 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가서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국민 인구 구성의 축소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론을 제기하기 좀 어렵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공론조사합니다. 공론조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식이 공론조사예요. 여론조사랑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론조사예요. 그 다음에 합의회의는요, 아예 공론조사로도 안 들어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거야. 끝까지. 그치? 이런 걸 하거나 시민 배심원제. 배심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논의해서 하나의 결과를 또 도출하는 거. 이건 보통 우리가 어디서 목격을 했냐면은 재판에서 왜 국민참여재판제도 같은 게 시민 배심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정책 현안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수기민주주의 할 때. 그죠?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정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에도크라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는 임시특별조직이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임시특별조직. 이거는 누가 처음 한 말이냐? 에도크라시. 누가 한 말이라고 했어요? 에드호라는 말하고 크라시라는 말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원래 에드호가 임시고요. 그 다음에 크러쉬가 통치예요. 임시 통치? 이게 무슨 말이냐? 합쳐놓고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임시 특별조직이란 말 쓰지. 임시 특별조직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임시로 만들어졌다가 그 필요가 이제 닿으면 바꾸는 거야. 그죠? 임시 특별조직이니까 해체하고 다른 걸로 또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신축적인 조직입니다. 아주 신축적인 조직. 형식이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높다. 첫 단계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료제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관료제에서. 우리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민츠버그 있었나요? 민츠버그의 조직의 분류가 있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앞글자 따가지고 뭐라고 외웠었냐면은 단, 기, 전, 사, 임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단기, 전사, 임 됐나요? 단기, 전사, 임. 단순 구조, 얘는 초기 조직, 그리고 기술적 관료, 기계적 관료,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 요건 관료제 틀에 묶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하고 임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탈관료제 성격이 있다. 사업부제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임시특별조직이죠. 임시특별조직.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탈관료제적인 거야 이게. 그러면 관료제는 수직적인 조직이지만은 탈관료제는 수평적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높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한다. 그렇죠. 환경의 변화가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가 탈관료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고요. 규칙을 최소화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부 규율 같은 것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였잖아요. 그런 데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관료제는요, 분업화를 철저히 해놓고 아무나 갖다 배치해도 매뉴얼만 던져주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 그 전문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탈관료제화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전문성은요, 분업화된 전문성이 아닙니다. 일의 전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예요. 원래 전문성이라는 말도 구분해야 돼요. 분업화 속에서의 전문화는요, 일의 분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일만 주구장창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걸 말하고요. 사람의 전문화는 그게 아니라 엑스퍼트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저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정도의 그 단계에 오르는 것. 사람의 전문화, 일의 전문화, 사람의 전문화 원래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의 전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과 그 특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정책 결정 모형 한번 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응? 자, 정책 결정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 정책 결정 모형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었죠. 합리 모형이 있었고요. 합리 모형. 합리 모형과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다 써줄까? 그냥 이런 거를 다 도식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합리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합리 모형 말고요. 점증 모형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절충한 것으로서 혼합 주사 모형이 있었죠. 혼합 주사 모형 됐나요?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합리 모형을 계승한 애가 있었지. 계승한 애. 이게 최적 모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림 기억나요 이거? 최적 모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보니까 뭐였냐면은 합리적이냐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걸 갖고 막 논의해. 근데 너 왜 자꾸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번 얘기해 보자. 요게 있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게 우리 스타인브루너, 스타인브루너가 얘기했었던 모형들까지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모형은요, 기계. 그죠? 기계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 있었죠?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은 어떤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설계돼 있던 대로 가는 거야, 그냥. 설계돼 있던 그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모형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이런 걸 했었고, 저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지금 개인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 구조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형태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는 회사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놓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좀 풀어보면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합리 모형이에요. 그죠?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 그래서 여기에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된다. 이렇게 됐고, 정책 결정을 크게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눈다. 이러면요, 이거 혼합 탐사 모형입니다. 근본적 결정은 뭐로 하는 거예요?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요. 여기 세부적 결정은 뭐로 해요? 점증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완전 합리성보다 제한된 합리성 기준에 입각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점증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또는 아까 우리 만족 모형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만족 모형. 이런 것들로 갈 수가 있고요.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답 2번. 얘도 합리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합리 모형. 됐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 결정 모형들도 공부했던 거 딱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보 부문은 저자본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어서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이나 민간 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이거 딱 답 나왔지. 이게 보몰 디지즈. 정부의 서비스가 과잉 생산된다. 아니면 과소 생산된다. 이거에 논쟁이 있는데 그중에 과잉 쪽이죠. 과잉 쪽. 정부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 여기 투입이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보몰이 봤을 때는요. 이 보몰 이펙트라고도 하고 보몰 디지즈, 보몰 병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람으로 모든 걸 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주 생활 속에서 느낄 건데 AI 시대가 되면서 진짜로 사람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고민 진짜 안 하고 있는데 고용 구조가 환희하게 달라질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면 굳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의 그 리스크들 이거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 다 기계한테 맡기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순 노동, 기계화할 수 있으면 기계한테 맡기면 노무 관리할 필요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잖아.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노무 관리할 필요 없어. 뭐 노조가 있겠어. 뭐 기계들이 뭐 연합해 싸우겠어? 미래 공상과학 영화처럼 뭐 앞으로 AI가 발전해서 로봇들이 막 이제 피지컬 AI라 그러죠? 겉모습을 갖춘 AI들 얘네들이 나타나고 막 덤비고 이럴까? 설마? 그럴까? 그 공상과학 영화에 있는 거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응? 노동자들 하면 막 4대 보험 들어줘야 돼, 뭐 해야 돼, 막 들어가는 돈도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줄이고 인력을 좀 감축하고 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 근데 정부는 입장이 좀 달라. 왜? 정부는 고용을 창출해야 돼. 정부는요, 실업을 낮추는 게 최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뽑아. 그래서 사람 위주로 가. 이러니까 민간 기업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보몰 효과, 보몰 디지즈. 됐죠? 그레시안 법칙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것들이 모여서 좋은 걸 밀어낸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책이나 정보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를 밀어내는 거, 이런 현상들 같은 거 얘기할 때. 바그너의 국가활동 증대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바그너 법칙이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 정부한테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아지고 그럼 바라는 바가 많아지면 정부의 서비스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피코크와 와이즈맨의 전이 효과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은 국가 위기 상황 같은 게 오면은 사람들이요 민간 기업한테 뭘 바라지 않아요. 국가에 뭘 바라지. 국가에 뭘 바랍니다. 그죠? 국가에 뭘 바라게 되고 국가에 뭘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 뭘 바라면? 그러면은 그죠. 국가 서비스가 증대되겠지. 서비스가 증대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이 효과, 대체 효과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원래 상태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안 그렇게 되고 정부 역할이 팽창한 상태로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이 과잉된다. 이게 피코크 와이즈만의 이론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건데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우리 합의제 기구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위원회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치의 계속성 확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똑같이 가져가면 그러면은요 그 위원회는 대통령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위원들의 임기가 다 달라. 제각각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든 국회 구성이 달라지든 어찌됐거나 위원회는요 위원회대로의 시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선 일관되게 자기네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조금씩 위원들이 달라지면서 목소리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겠죠. 한 명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중할 수 있을 거예요. 참여자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좀 모르겠다. 책임이라는 건요. 한 사람한테 몰아줬을 때 책임을 묻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책임진다 그러면 책임이 커질 것 같지만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라고 서로 핑거질한단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은 높아지기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가 위원회 조직할 때 그 장단점 얘기하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신중하긴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초래됩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우리 이제 1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 나왔습니다. 공공선택론 그러면은 얘는 뭐였냐면은 공공선택론 얘는 비경제 영역에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거에다가 경제학의 렌즈를 투영해 가지고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것을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통해 정치 및 행정현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보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도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스트롬, 오스트롬인데, 이게 엘린 오스트롬으로 나왔네? 원래는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이 더 중심인데요. 엘린 오스트롬은 우리가 이제 또, 뭐에서 얘기했었냐면, 우리 공유자원의 비극 같은 거 얘기할 때 엘린 오스트롬이 또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거고, 부분대, 빈센트 오스트롬이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또 더 많이 부각은 됩니다. 어쨌건 그 빈센트 오스트롬이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걸 말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정보관료제를 이걸 폐기해야 되는 방향으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관료제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료제는 권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상충되는 개념으로 민주행정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거예요. 행정이 관료제에 의해서 너무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여 같은 것들을 좀 전제해가지고 민주행정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빈센트 오스트롬이 했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보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관료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조직 형태를 생각하기 좀 어려웠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경제학 베이스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생산자, 이제 공급자라는 표현 쓰죠. 생산자 내지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내지 수요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는 그 주체들은요, 다 제각각이에요. 다 자기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모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균형이 형성되고 그 시장의 균형에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더라. 이게 경제학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로 접근하는 거야. 각각의 독립된 개체들. 하나를 따로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따로 놓고 보는 것 속에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하나의 법칙이 형성되고, 이 안에서 균형을 이루더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선택론도 당연히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스트롬은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건 틀렸죠?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관료 예산 극대화. 4번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뭐 이제 뭔지 알겠어, 그죠? 휴먼 리소스를 잘 매니지먼트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어 완전 그대로죠?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되는데 앞에다가 전략적이라는 말 갖다 붙였어요. 스트래터직 이래서 이게 그 전략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야? 우리의 미래는 어떤 방향이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설계할 때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직이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그런 역량을 갖췄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전략적으로 미리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어떻게 꼼짝꼼짝 해보려고 해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 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목표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인력 관리를 추구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 수립과 전략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본 육성에 초점을 둔다 이랬고, 직무 만족 동기부여, 조직 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직무 만족이나 동기부여, 조직 시민행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우리 인적자원 관리에서 많이 다뤄왔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실 때 요거 약간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전략적이라는 말이, 스트래터직이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기존에 이런 것들 가지고 연구 많이 해왔고 이런 걸 또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하고 연결되지는 않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 지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요거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세 지출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보조금을 받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주어진 세금 내야 되는데 너는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금을 안 내므로써 세금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숨겨진 보조금이다, 감추어진 보조금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감추어진 보조금. 이해돼요? 감추어진 보조금. 그러니까 이건 왜 했냐면은, 보조금 주려면은 예산을 책정해서 그걸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걸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네 재량권 하에서 걷어야 될 세금을 덜 걷으면서 혜택을 줘버렸던 거죠. 이게 조세 지출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눈치 빠른 국회의원들이 알아차린 거야. 이것들 봐라. 이게 내가 눈 감아줬더니 말이야.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자꾸만 조세 지출의 범위가 늘어나네? 안 되겠어. 니네 예산 짤 때 그때부터 조세 지출에 관련된 것도 다 보고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조세 지출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 그런데 이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요, 서북에서 맨 처음 시작됐고,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도 이제 합니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깊게 공부해 보질 않았어,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서 국회 심의 의결을 다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럴싸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또 마땅히 조세 지출 예산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조세 지출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항목별로 다 갖고 와봐 해가지고 다 평가하고 그러진 않아.
그런 단계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하지만 아닌 거라고 보셔야 돼요. 답이 1번이 되었고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이런 게 다 그죠? 거둬야 될 세금을 덜 걷거나 안 걷거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조세지출에 들어가고요.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부가 실제 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조금이라는 거 요 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딱 되겠네요. 끝. 자, 16번. 다음 설명 가와 나 그리고 유형 AD를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셀리스베리가 나왔습니다. 셀리스베리의 요구 패턴 통합적이고 결정 체제는 분산적인 정책 유형이다라고 돼 있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 셀리스베리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 공부한 게 그게 자율규제 정책이에요. 셀리스베리는 정책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이야. 그래서 분배에 관련된 거 두 개, 재분배냐, 그냥 분배냐. 그 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게 그냥 규제냐, 자율규제냐. 이 정도예요. 특색이 있다면 자율규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 얘기했던 자율규제의 케이스가 변호사 단체라든가 뭐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들 얘기했잖아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규제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내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도 효과적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니들이 해라. 니들 스스로가 해. 니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율 규제 정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요구의 패턴, 디맨드 패턴은 통합적이래요. 그리고 결정체제는 분산적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규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결정체제가 분산적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의존하지 않고, 그죠? 요 속에서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보시고, 윌슨은 규제정치 모형이죠? 대고기이익. 그랬습니다. 그죠? 대고기이익. 그래서, 한번 써볼까, 이거는? 해봐. 네, 윌슨. 네. 규제정치 모형이었어요. 규제정치 모형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혜자하고 비용부담자를 가지고 나눴죠? 수혜자가 분산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많이 해봤던 그런 유형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비용부담자가 또 이들이 분산되어 있느냐 아니면 똘똘 뭉쳐서 집중되어 있느냐 이걸 갖고 나눠 본 겁니다.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대중정치 모형, 고객정치 모형, 기업가 정치 모형,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 모형. 그래서 대고기 이익으로 했다. 우리가 공부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비용이 다수에 분산됐대요. 이거네 다수에 분산됐대. 편익은 소수에 집중됐대. 그럼 편익 수혜자 집중됐대. 그럼 뭐예요? 이거네 고객정치 모형.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A하고 D 이렇게 나왔네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와 윤리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왔습니다. 모든 공직자는요, 직무 관련자가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직무를 수행해야 될 관련자가, 나랑 관계된 이 직무 관련자가 나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어. 즉, 내가 이 사람 좀 봐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이야. 서로. 이렇게 된다면 이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당황스럽네? 이게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충돌된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이런 나의 사적 이익을
병행해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회피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적 이해자임을 알면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회피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이야. 14일을 7일로 바꿔놓으면 또 이것도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령 공부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제는 좀 꼼꼼히 보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7일이 아니라 14일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13대 의무가 있는데 종교중립 의무는 그 13대 의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면접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뭐 무턱대고 뭐 공무원의 뭐 몇 대 의무 뭐 이래가지고 막 얘기해줘. 공무원의 8대 의무니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따지고 보면은 공무원의 13대 의무의 과거판이에요, 과거판. 공무원의 의무가 점점 팽창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13대 의무까지 늘어났지. 13대 의무로 늘어났는데요. 그 13대 의무에서 마지막에 들어온 게 사실은 종교중립의 의무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뭐라 그럴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의 행사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쪽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국교가 정해져 있거나 하지 않고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특정 종교랑 너무 가깝다는 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어. 서울시장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조창 기도에 가서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이야 그럴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에서 문제 삼고 이러니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예 내 공직자로서 절대 종교적으로 치우침 없다라는 걸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치우침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13조에 넣었던 겁니다. 여담을 제가 이제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종교중립의 의무가 이렇게 해서 13대 의무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요, 공직자윤리법으로 가보면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우리가 5가지 딱 보면 됩니다. 맞죠? 뭐뭐 있었죠? 여기에 원래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립한 거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을 하고 더 강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해충돌 방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재산의 등록 그 다음에 공개 의무가 있죠. 이런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또 선물 신고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취업 제한이 있었죠. 취업 제한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5가지를 공직자윤리법에 딱 떠올려 놓으면 돼.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기관에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은 그렇지 않아요.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잡힌 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잡혔다는 게 그 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도 현행범이에요.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현행범은 이제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나중에 이제 비위를 비위 내진 범죄를 알아차렸어. 근데 그 피의자가 공무원이야. 그럴 때는요, 소속기관 장에게 이제 이걸 미리 통보를 하고 구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고.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네, 다 됐죠? 이거 숫자 공격 들어왔던 거예요. 자, 18번 갑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맥너린이 제시한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간 상호작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바로 답이 4번인데 거부와 수능이라는 건 없고요. 이거 좀 이 학자도 좀 지금 낯설어요. 맥너린이 제시한 뭐래요?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래. 우리가 정책 결정자, 집행자 관련된 이론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공부했던 거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나카무라하고 스모루드가 있잖아요. 나카무라, 스모루드. 응? 5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고지, 협재관 우리가 앞글자 따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버먼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또 하향적 집행이나 상향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놨었잖아요. 그죠? 응? 뭐 립스키 같은 학자도 나와가지고 상향적 집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일성관료 이론도 얘기하고. 맞아요?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몇몇 학자들을 공부를 해놨어. 근데 맥너린의 학자는 좀 약간 낯설어. 이 학자는 뭘 얘기했는데? 그랬는데요. 자, 결정자하고요, 집행자가 상호 적응한다. 상호 적응한다. 아니면 적응적 급수는 뭐냐면요. 서로 대립될 때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그 인물을 자기네 쪽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잘하는 짓이 이게 있어. 어느 특정 집단, 어느 특정 세력의 대표자격인 사람들을 공천을 줘가지고요. 국회의원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노조야. 노조가 투쟁을 많이 해. 막 열심히 막 투쟁하고 정부 정책에 막 반대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생각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노조 위원장 출신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데려가. 설득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제도권 밖에서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해보셔 라고 집어넣어. 근데 국회의원은 몇백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럼 혼자 힘으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조직의 힘만 약화되는 거예요. 조직의 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게 또 영향력이 없진 않겠지. 하지만은 이게 고도의 이를테면은 정치적 술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니네들 의견 다 들어줄게 하는 식이지만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자면 어때요?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들어주는 척만 하는,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응적 급수야. 기업 내에서도 가능해요. 기업 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영진이 이런 이론도 알고 머리도 좀 총명하다면 노조한테 그래, 니들 의견도 반영해 줄 테니까 노조 위원장 너를 우리 회사에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이사로 들어온다? 이사로 들어오는데 이사가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들어주는 그 제스처는 엄청 취하게 된 거지만 실질적 내용상으로 이거 변화를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런 걸 적응적 급수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부집행은 안 하는 거고요. 부집행은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유형을 얘기했었다는 정도를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알고 갑시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협의회. 자, 우리 행정협의회다라고 하면은 뭐였냐면요. 어떤 현안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협의회의 결정사항은요, 지켜야 합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공부했지? 강제력이 있어, 없어? 구속력이 있어, 없어? 이건 사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형식 논리는 있다고 봐야 되기도 하는데 부족해, 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정협의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이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대. 그러면 강행 규정인 것이 맞는 듯 보여.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 안 따랐을 때 어떻다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자율적으로 협의한 거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행하여야 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협의가 그래야 구속력이 있고, 그래야 권위도 실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냐면, 지자체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뭐 협력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렇게 나눴을 때, 공동 사무 처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통합 방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공동 사무 처리 방식이 한 가지죠. 공동 사무 처리를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고, 이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된 걸 따르도록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 따르도록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강제성이 있지만 없다. 있지만 없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의 지출 방법이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그럴싸해요. 이 함정이 되게 예쁜 함정이야. 근데 저거는요, 행안부 장관으로 바꾸셔야 돼.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러니까 상급단체인데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주관하는 게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쁜 함정이 됐죠. 그럴싸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끼리의 대립이 있을 때 그거를 시도지사가 좀 개입할 수 있고, 그다음 시도 간의 대립이 있을 때는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으시고요. 요것도 되게 단순 문제인데, 이게 지식 싸움이에요. 데이터 3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정될 당시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데이터 3법을 만든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이 정보 사회가 되어 가는데,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들이 그냥 거래 대상이었어. 실제 과거에 믿겠거니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활동 하다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대기업에 내가 막 가입하고 내 정보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계약관계 속에서만 이 정보를 쓸 것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보를요, 다른 나라에 건당 얼마 받고 팔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 대기업에서. 그래서 엄청 사회적 파장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또 방향이 완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못하게 아예 묶어버렸어. 근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서 한 2020년쯤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는 이 빅데이터 싸움에 뛰어들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다 묶어놓고 있는 거야.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뭘 다른 걸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산업적으로 뒤처진다, 안 되겠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된 거죠. 이걸 데이터 3법이라고 지칭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데이터 3법에 해당되는 게 1, 2, 4번이고 3번은 아니야. 3번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를 지금 지나서는 글쎄, 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일 수는 있긴 한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만,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정책평가에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책 집행 중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성평가의 일부분인데요. 과정평가이자 형성평가. 그런데 이게 끝난 다음에 하는 과정평가랑은 좀 구분해야 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과정은 어땠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볼까 하는 과정평가 말고 중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 모니터링 이런 표현을 같이 섞어 씁니다. 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렇습니다. 집행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체크해서 원래 설계한 방향대로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고,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한다. 모니터링이 형성평가의 일부분이에요. 형성평가. 예전에 시험 많이 보던 시절에 저는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는요, 말 그대로 형성평가라는 이름으로도 시험을 봤어. 형성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연히 있고요. 원래고사가 있고, 매달. 그리고 형성평가 또 있어. 한 달에 시험이 한 진짜 못해도 한 번, 많으면 두 번, 막 세 번 이렇게. 정교차원이 시험 보고 그랬었어. 옛날에. 완전 문제 푸는 기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시험의 횟수는 줄였는데 뭐 지금도 문제 푸는 기계인 거는 뭐 크게 안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진짜 막 그랬었어. 그때 처음 제가 들었던 어릴 때 접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형성평가라는 말이었어요. 형성평가. 지금 잘 형성되고 있니?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잘 이루어지고 있니? 이걸 보는 겁니다. 원래 그런 평가를 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좀 떨어지는 애들을 골라내서 얘네들을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저 때는 어땠냐면은 반에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번호 순서로 56번이었어. 키 순서로 번호였는데 56번이었습니다. 제가 키 순서로인데 반에 55명이 있었고 제가 학기 바뀔 때 전학 갔거든요. 그랬더니 56번이 됐는데 제가 당연히 제일 큰 애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반에 55명이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56번째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2학년 때인데 내 기억나는 게 엄청 많지. 이걸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뭐하고 개인적으로 막 봐주고 못합니다. 절대. 죽었다. 요즘에 열 몇 명, 많아도 20명 안팎이잖아요. 그러지 않나? 20명 안팎이야. 20명 넘어가면 과밀학급이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개인 대응이 안 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형성평가를 했으면 뒷단에 수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보완하자는 취지거든. 근데 그런 건 없었어, 우리 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정책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정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활동이다 그랬는데 저게 과정평가를 같이 넣기도 해요. 과정도 보고 영향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정책 집행 이후에 실시되며 효과성 평가의 대표적입니다. 완전 틀린 얘기죠. 우리가 영향평가라고 이 말이 들어갔지만은 이것이 어떤 정책적 영향을 사후에 판단하는 그런 영향평가랑 구분해야 돼요. 환경하고 이 교통 분야는. 저거는요, 어떤 큰 건물을 요 동네에다 하나 짓는다 치면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환경 파괴는 얼마나 오고 그 다음에 교통에는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에 드나드는 차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통 여건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요, 인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전에 실시하는 평가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은 따로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름들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4번이 답이 됐고요.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다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짜죠? 롤링 플랜으로 1년씩 밀어내긴 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되지? 몇 년 단위? 향후 5년. 5년짜리 계획을 짜서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중앙관서 장들에게 1월 말까지 니네 5년짜리 계획 내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모아서 만든 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언제 내냐면 예산안 제출할 때 똑같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목표, 중기 재정 전망, 그 근거, 분야별 재원 배분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상할 거 없죠. 각 중앙관세장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재정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다 그랬는데 4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공격이 들어왔는데 단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재부 장관을 다이렉트로 만난다는 게 좀 그래. 그게 절차가 많이 생략된 느낌이 안 되나요? 혹시? 요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관련 장관하고 하는 거예요. 관련 장관하고 하고, 장관이 이거를 최종 조율할 때 기재부 장관하고 이제 조율하는 거지.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중간이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그렇게 갑니다.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23번 한번 가볼까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뭐였죠? 오체국 같은. 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러면 정부 조직 밑에 자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서 소속기관이 2개 있다 그랬죠? 소속기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소속기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부속기관들이 있죠. 부속되어 있는 기관들. 요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원래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은요, 요렇게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하죠. 이래서 지자체가 직접 누구를 만나게 해요? 주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민을. 맞아요? 원래는 이 흐름이 기본적인 루트예요. 여기서 결정한 것을 야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돈도 줄 테니까 니들이 직접 집행해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루트인데, 근데 또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사안은 우리가 직접 소속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거야 이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자꾸 지자체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죠. 당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뭐 그대로 설명한 거 그대로인가요? 네. 자, 전국적 통일성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죠? 지역 편차 같은 걸 줄이는 데도 유리해요. 지자체한테 맡겨놓으면 통일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도 있어. 근데 보세요.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보다 주민의 자치 사무를 촉진하기 위한다? 완전 틀렸죠? 저렇게 되려면 차라리 이제 지자체에 위임해줘야 되지.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찾으시고, 지방노동청이나 지방경찰청, 지방의 보훈청, 보훈부 알죠? 그 밑에 보훈청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이런 데들이 사례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고, 고객이 될 수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죠? 그 얘네들끼리 또 갈등을 벌일 수도 있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려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4번으로 가겠습니다. 파킨슨 법칙은 잘 아시죠? 파킨슨 법칙은 아니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조직은요 자꾸 부하를 배증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도 배증시켜 버리더라. 그래서 자기네 조직을 자꾸 키우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인데 파생적인 업무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요, 이 본질적 업무는 그대로인데 파생적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바빠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자료 만들고 뭐하고 되게 바빠 죽겠는데, 조교를 쓸까 말까 하다가 조교를 안 썼던 기억이 몇 번 있어. 왜냐면 조교를 쓰면 조교가 내 일을 분담을 하겠지만 조교를 관리 통제해야 되는 일이 또 생겨. 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교를 두려면 아예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조교를 여럿을 두면 돼. 그러면 그때는 효율적일 수 있어. 근데 조교를 한두 명 둔다? 그거는 괜히 내 일을 쪼개주지만은 내가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 돼서 그게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파생적인 업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늘리면 부하 직원을 통제하는 중간 관리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관리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파생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비판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은 금전적 효용보다 직무에 관련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금전적 효용보다 직무에 관련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한다.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답은 딱 보이죠? 업무 배정, 부하 배정에서 기업과 리을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고,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가 피터의 원리죠. 피터스 로우 해서 피터의 원리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 임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15제도가 있죠. 공무원 15제도가 있는데 15제도는 일단은 공직에 잘 적응하는지 일종의 교육훈련을 또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온더 잡 트레이닝의 한 종류죠. 우리가 왜 순환보직하는 거와 더불어 대표적인 온더 잡 트레이닝의 종류입니다. OJT. 그래가지고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은 1년에 15임용 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요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일단은요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어요. 알겠죠?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자,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5급 넘어가세요. 우리 왜 고위공무원단에도 고위공무원단에도 뭐가 있었어요? 개방형 직위가 있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15 줘야 돼? 1년 동안? 그럴 리가. 그러니까 5급 이상 모든 공무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원래 5급으로 신규 임용될 때 1년에 15기간을 주는 거죠, 원래는. 자, 그리고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돈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용권자,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5급이 아니라 6급 이하로 임용되더라도 요 6개월의 15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월급 안 받고 일하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임용권자는 15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5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죠. 직권면직의 대상이에요. 직권면직의 대상 중에 15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하지. 직권면직하면요 그 사유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입증이 확실해야 돼. 안 그러면요 소송으로 가고 뭐하고 하면은요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얘 마음에 안 드는데 뽑아놓고 6개월 동안 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뽑을 건데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들여지진 않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면직시킬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고요.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15임용 기간은 6개월이다.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을 넣어서 저거는 좀 아니죠. 임기제 공무원은 또 예외가 되고요. 6급 이하 공무원에 그냥 신규 임용할 때 기본 6개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옳은 것은 3번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타임에 걸쳐서 우리 이제 이 7급 문제, 국가직 7급 문제를 25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전범위 복습이 되는 거고요. 주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단원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꼭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해야 될 것들을 내 노트나 이런 데다가 조금 더 반영해 놓고, 노트 정리 따로 안 하셨더라도 기본서 교재에다가 메모해 놓고, 거기서 찾아서 다시 한번 별표 치고 이거 기출됐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